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능 한국사 7일의 기적 3일차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고려 시대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개요를 살펴봤죠. 수능은 확률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 바로 지난 강좌에서는 구석기 신석기부터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발해까지 우리가 몽땅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남북국 시대가 다시 고려로 통일이 되는 그 모습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뚝 잘라서 보면은 오른쪽이 굉장히 촘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고려 시대에서는 주로 세 문제 고정돼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보시면은 2022년 3월 모의고사부터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로 조금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두 문제로 고정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겠지요. 자,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를 보면은 앞에 초기 왕들이 있고요. 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적의 침입과 관련해서 거란과 여진, 이어서 이제 문벌 사회의 동요, 이자겸과 묘청의 난, 그다음에 이제 무신 정권, 그다음에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몽골의 침입, 그리고 이제 항복한 이후에 원간섭기, 그리고 이 원간섭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공민왕. 공민왕은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 해야죠. 경제 문화, 정치사를 봤으니까 경제 문화. 또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여기 워드 클라우드 한번 보시지요. 전민 변정 도감, 그다음에 쌍성 총관부 공격 요 두 개가 굉장히 크게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국민왕의 대표적인 키워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병란도, 활구 요런 이제 좀 생소한 단어들이죠. 요거는 이제 고려 경제 파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구가 은병이죠, 뭐 그죠? 활구 은병. 그다음에 이제 초기 왕들 세 명 중에서는 이 광종이 상당히 비중 있게 출제가 된다. 대표적인 키워드가 노비안건법과 어디였어? 네, 여기 있네요.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실시됐던 과거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우리가 흐름으로 나머지 키워드들도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 918년에 건국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망하는데 이 연표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대충 100년 단위로 한번 잘라 본 겁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거는 초기의 왕들입니다. 고려를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태조 왕건이지요. 후삼국을 통일하고 얼마 안 가가지고 이 발해가 거란족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많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태조 왕건은 이 발해 유민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태조 왕건이 이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 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신라 말에 형성됐던 힘이 센 호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를 세우고 나서는 이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두 제도가 바로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입니다. 기인 제도라는 거는 지방 호족의 아들을 수도 개경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되게 양면성이 있어요. 되게 좋은 제도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질을 삼는 이제 아들을 인질로 삼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편 사신관 제도라는 거는 지방의 호족을 그 지역의 반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 대신에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사신관으로 임명됐던 그 호족 먼저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연대 책임을 이제 지우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결혼 정책, 호족이랑 결혼을 하면 친척이 되죠. 가족, 왕족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자신의 성, 왕씨성을 이렇게 내려주기도 하는 성씨하사. 그다음에 이제 통일 전쟁 과정에서 공이 있는 개국 공신들한테 이렇게 공에 따라서 땅을 나눠준다. 그걸 역분전을 분급했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전시과 제도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시과 제도, 전지와 시지를 공무원들에게 월급으로 줬다. 이런 뜻인데요. 전지는 뭡니까? 농경지예요, 농경지. 그다음에 시지는 뭐예요? 산. 산에서 땔감을 캘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지에서는 나오는 세금을 월급으로 갖다 쓸 수 있는 예전에 우리 통일신라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했던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제도가 고대부터 쭉 있어 왔는데 지금은 공무원들한테 돈으로 월급을 주지만 이 당시는 이렇게 국가 체제가 이렇게 갖춰지질 못해가지고 어느 지역의 아무개 땅에 나오는 세금을 너가 월급으로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월급을 충당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름만 조금씩 달라요. 이게 이제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이제
과전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탄생되기도 하고요.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역분전하면은 태조 왕건의 키워드. 그다음에 이제 거란을 적대시하면서 북진 정책을 취하기도 했고요. 영토를 어느 정도 넓히기도 합니다. 이게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발해가 거란 쪽한테 망했잖아요. 근데 이 발해 유민들을 지금 달래줘야 돼요. 그죠? 태조 왕건은 어쩌면은 거란에게 큰 사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발해 유민들을 생각을 하면 이 거란족이랑 친하게 지내면은 발해 유민들이 등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발해 유민들을 좀 의식한 정책이 아니었는가라고 요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죽기 전에 이제 이 아들내미들한테 뭐죠? 유서를 남기게 되는데 그 유서가 바로 훈요 10조라는 문서입니다. 출제 빈도로 보면은 사신과 기인제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훈요 10조 이런 것도 이제 자료나 선지로 나올 경우가 있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왕이 바로 광종입니다. 이 당시에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중국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처음 실시했다.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억울하게 노비가 됐던 사람들을 싹 조사해가지고 다시 양민으로 풀어줘. 그게 바로 노비 안건법이죠. 자, 그리고 이제 독자적 연호를 쓰기도 합니다. 광덕, 준풍. 요거는 이제 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인데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거제와 노비 안건법이다. 그러니까 성종 때는 유학자 최승로가 28가지 조목이 담긴 건의문을 성종에게 바칩니다. 일명 시무 28조죠. 이 건의문에 따라서 성종이 국가 체제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중앙에는 당나라를 본따 가지고 이성 육부 체제로 정비를 하고요. 지방에는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 교육을 위해서 국자감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신라 신문왕이 국학을 세운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유학 교육을 시켰다. 참고로 요 지방 12목의 지방관 파견 요거는 임시적인 조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도 양계 체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비가 됩니다. 오도 양계 5개의 도와 2개의 계로 이제 나눴다 이런 얘기인데 지방관을 모든 지역에다가 파견하지는 못합니다. 국가의 지배력이 지방 곳곳에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관이 일부 파견이 되는데 일부 파견된 곳을 우리가 주현이라고 부르고요. 지방관이 없는 곳을 우리가 속현이라고 부르는데 이 속현 중에서 차별받는 양민들이 살고 있는 특수행정구역을 따로 향 또는 부곡 또는 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현, 향, 부곡, 소 요거는 고려에서만 나타난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속현, 향, 뭐 소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아 고려구나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외적의 침입 중에서 거란 일명 요나라죠. 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총 3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1차 침입에서는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승부를 걸죠. 그래서 강동 입주를 얻어냈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다음에 3차 침입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크게 무찔릅니다. 그게 바로 귀주 대첩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외적의 침입을 다시 대비해야 됩니다. 라면서 개경을 뺑 둘러서 성을 쌓았죠. 개경 나성. 그다음에 이제 국경 지역에다가 천리나 되는 성을 쌓았다 해서 천리장성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거란족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좀 물리치자라면서 한 땀 한 땀 기도하는 심정으로 팠던 대장경 판이 바로 초조대장경입니다. 여러분들 팔만대장경은 알죠? 네, 그 전에 초조대장경이 있었다라는 사실 거란족과 관련해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란족이 이제 이 여진족한테 망하게 됩니다. 더 센 놈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명 금나라. 그런데 처음부터 힘이 세진 않았어요. 조금씩 이제 힘이 세지자 고려에서는 얘네들을 좀 토벌을 해야겠다라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윤관이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별무반을 만들어서 이 여진족을 정벌을 하고 그 지역에다가 동부 구성을 쌓아서 관리를 하는데 너무 멀고 관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얼마 안 가가지고 다시 여진족한테 이 동부 구성을 돌려줍니다.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기반으로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거꾸로 이제 우리 고려에게 4대 요구 니네 꿇어 우리가 형님 너네가 동생 해 이제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임금 니네가 신하나라 해 이제 4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이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문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경과 김부식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이 4대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자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면서 난을 일으키기도 하죠. 물론 얼마 안 가가지고 부하의 배신으로 이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 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런데 이 금나라 여진족에게 4대 요구를 응했던 이 문벌들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서경에서 묘청이라는 스님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묘청의 난입니다. 이 4대 요구에 반대하면서 이제 일어났는데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4대 요구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금나라 저 오랑캐를 쳐야 됩니다.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기도 하고 칭제, 건원 새롭게 나라를 새롭게 나라가 아니라 그 고려 왕이 이제 황제를 칭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써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황제라는 거는 중국 황제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 고려가 황제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 나왔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 당시에 고려 수도가 개경, 지금의 개성이었는데 지금의 평양인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서 나라를 쇄신해야 됩니다. 라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고려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묘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경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묘청의 난입니다. 이 묘청의 난이 또 다른 문벌 귀족이었던 이 김부식의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고 지금 보세요. 이자겸의 난이 있었죠. 얼마 안 가가지고 묘청의 난이 있었죠. 이거 다 실패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군인들을 동원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벌들은 이제 쇠퇴하게 되고 거꾸로 이제 무신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무신들이. 그래가지고 빡친다, 킹받는다 이러면서 1170년 고려의 딱 중간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신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초기 무신 정권기에는 정중부, 이의방 등이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씨 정권, 최충헌을 시작으로 이제 최씨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신 정권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고 이제 최씨 집안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최충헌이 만들었던 기구가 교정도감, 그다음에 이제 군대이죠. 이제 야별초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삼별초. 이 삼별초는 원래 최씨 집안의 사병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 군대 정식 군대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고요. 이 무신 정권기에는 하층 민봉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망소의 난, 그다음에 이제 만적의 난, 효심, 김삼이의 난, 뭐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는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랬던 이제 최씨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는 바로 몽골족, 즉 원나라의 침입 때문입니다. 사신이 국경지역에서 피살됐다라는 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최씨 정권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버리죠. 강화도, 천도, 그리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8만 대장경을 파괴됩니다. 이 몽골의 침입으로 예전에 파놓았던 이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면서 8만 대장경이 이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30여 년 정도 항쟁하다가 결국에는 항복을 해야겠다라면서 원래 수도였던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원간섭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원간섭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일제시대 때 마치 조선 총독부가 있었듯이 정동행성이라는 정치 기구를 원나라에서 설치를 하고 다루가치라는 관리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고려에서 쓰고 있던 여러 가지 관제를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급을 낮춰서 불러라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명칭 같은 거요. 그다음에 이제 왕도 우리가 주로 무슨 종 이렇게 이제 왕 이름을 시호를 이렇게 붙였는데 그러지 마라. 충성을 다해라 라는 뜻에서 첫 글자에 충자를 꼭 집어넣게 해서 충렬왕, 충숙왕 이런 식으로 이제 충자가 붙으면 이거는 원간섭기구나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죠. 정기적으로 곡물과 여자를 바쳐라. 그때 당시에 바쳐졌던 여자들을 우리가 공여라고 부릅니다. 자, 한편 이 당시에 원나라에 빌붙어 가지고 대규모의 대토지를 소유를 하고 원나라 친원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세력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뭐 영원한 것은 없죠.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새롭게 중국에 이제 들어섰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개혁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여기 원간섭기 때 우리가 당했던 거를 그냥 되돌린다, 복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원나라가 우리나라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쌍성총관부라는 이제 기구를 함경도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이 쌍성총관부를 국민왕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쌍성총관부 공격하고 영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바로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아버지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뜨게 되는 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연결되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쌍성총관부 공격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키워드다라는 사실. 그다음에 격화되었던 관제를 다시 복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돈이라는 승려, 스님이죠. 스님을 등용을 해가지고 전민변정도감을 세우고 여기에서 이제 억울하게 노비가 됐던 양민들을 다시 풀어주고 억울하게 빼앗긴 땅들을 조사해가지고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켰죠. 자, 대표적인 권문세족이 당시에 기황후의 옥바였던 기철이었는데 이 기철을 숙청하면서 이 권문세족들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 대신에 정도전, 정몽주를 비롯한 이 신진 사대부들을 엄청나게 키우면서 신진 사대부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편 이때 당시 우리나라 국경 지역 이제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됩니다.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 바다에서는 이제 왜구가 들끓기 시작하는데 이때 당시에 활약을 했던 군인들이 바로 이성계와 최영입니다. 일명 신흥 무인 세력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야기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정도전이랑 이성계랑 손을 잡고 1392년도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고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치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경제와 이제 문화 파트에서 불교 문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이 당시에 고려에서 썼던 고액 화폐가 바로 이렇게 생긴 은병, 다른 말로는 활구라고 부릅니다. 은병, 활구. 요새로 치면은 뭐 소문에 의하면 한 2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잘 쓰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고액 화폐라서요. 이 당시에 대표적인 무역 항구가 바로 병란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병란도 여기 있죠? 있다. 병란도.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 불교 문화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거 약간 오타입니다. 그냥 문화라고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려는 불교 문화가 맞는데 역사서는 불교 문화라고 보기에 좀 반은 걸쳐져 있거든요. 어쨌거나 한번 볼게요. 전기 후기가 조금 다른데 구분을 하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역사서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바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입니다. 유교적인 이제 사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신라 계승 의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는 많은 이 고대 시대의 사료들, 특히 삼국시대 사료들은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많이 이제 인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은 스님인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게 되는데 이 삼국유사는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던 여러 가지 설화, 그다음에 신화 같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책이 성격이 좀 다르죠. 성격이 다른데 상호 보완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바로 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스님 한번 볼까요? 스님. 고려는 일단 불교 국가였습니다. 불교를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전기에는 이 의천이라는 이제 왕자죠, 왕자인데 스님이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려라는 나라에서 불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의천이라는 스님 공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동 천태종을 이제 새롭게 창시하기도 하죠. 불교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후기에는 이제 진울이 있습니다. 진울. 진울은 이제 조계종을 창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 정화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 수선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이제 정화 운동,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수선사는 오늘날의 송광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수선사 결사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고려 후기고, 진울 스님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면은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참고로 여기 김부식,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문벌, 요 김부식, 그 김부식이 바로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같은 김부식이라는 사실 좀 연결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조선을 한 방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안녕.